김현옥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죠. 이 밖에 정치권 이슈들 잠시 후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충격파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거죠? 네, 맞아요. 179명의 사망자가 나온 무한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이 설 연휴 기간 또 한 번 여객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번엔 다행히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이 한 달 새 두 차례나 항공기 사고가 터지면서 대형 항공사를 찾거나 여행을 취소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요. 예. 또 여행업계뿐 아니라 항공업계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수화물 규정도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이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항공기 수화물 규정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 보조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도록 강제하는 등 이 규정 상당수가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짚어보고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의 충격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딥시크 개발에 참여했던 젊은 개발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무려 95년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개발자의 면면 소개해드립니다. 네, 충격파라는 키워드로 우선 첫 번째 한 달 새 비행기 사고가 두 번이다. 그래서 결국 여행업계 울상이겠어요. 다들 취소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이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즉각 대피해 경상자 7명을 제외하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요. 이 만약 상공이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처럼 연이은 항공기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해외여행 등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 항공사, 즉 LCC의 여객 수는요.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일주일 후 약 8.7% 감소했고요. 이 제주항공은 26.8%가 줄어드는 등 여파가 특히 컸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꽤 됐는데도 취소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다음 달 일본 삿포로로 가족 여행을 취소한 이 서모 씨에게 물어보니까요.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여객기 사고가 너무 잦아서 이 우리 가족도 변을 당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라면서 여행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서 씨는 100만 원 넘는 취소 수수료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정을 바꾸거나 여행지를 바꾸거나 교통수단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 발생한 두 사고 모두 공교롭게 LCC 항공기라 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항공사로 갈아타겠다는 반응이 눈에 띄고요. 이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던 30살 김모 씨는요. 이 안전이나 정비가 좀 더 확실해 보이는 대형 항공사로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서 이 배편 등 다른 교통수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콩, 대만 등 동남아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요. 이 제주항공에 이어 에어부산 사고까지 터지니 불안해서 취소한다. 또 돈을 더 주고 대형사로 잡겠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무안공항 그 사고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사고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비행기 공포증이 빠르게 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비행기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제주항공 참사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번 부산에어 화재는 승객 소유의 보조 배터리 등 이
수화물이 발화점일 거란 추정이 나오지만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인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원인을 다각도로 보기도 하고 또 해외 제조사들이 와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요, 이 항공사고는 원인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데 이 과실을 따질 때 각각의 승객부터 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제조사까지 들여다볼 사항이 많아서 이 필연적으로 조사가 늦어진다면서요. 이 반복되는 사고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선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또 비행기 추락 사고 발생했잖아요. 예, 맞아요. 이 현지 시간 29일 미국에서 소형 여객기가 이 군용 헬기와 충돌해 인근 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고장이나 폭발이 원인은 아니지만 역시 소형 여객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대형 항공사라고 해서 안전하고 저비용 항공사는 위험하고 그게 맞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LCC 업계는 사실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대형 항공기도 같은 위험이 존재하긴 합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이 기내 화재는 LCC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이나 이 훈련도 국토부 기준에 맞춰 LCC도 대형 항공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면서요. 이 LCC의 문제라고 예단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충격파를 키워들어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항공 수화물 규정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사문화된 이 항공기 수화물 규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어제죠.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고시에 따르면요. 이 승객은요. 리튬 메탈, 리튬 이온 보조 배터리를 이 휴대 수화물 그러니까 기내에 또는 신체 휴대물로 반입할 때 외부에 노출된 단자를 이 절연성 테이프로 감아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감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것도 몰랐는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말 출장으로 이 두어 번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았고 또 노트북을 기내 수화물로 저도 직접 들고 타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 배터리의 단자를 절연성 테이프로 감은 적은 저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문화된 규정이네요. 네. 그래도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뭘까요? 이 단락 그러니까 이 과전류가 흐르는 이런 현상을 방지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조치인데요. 이 스마트폰 직결용 보조 배터리는요. 이 제품 바깥으로 단자가 돌출돼 있잖아요. 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이 전선, 이 단자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도 충전구를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이 규정을 보면 승객은 이 보조 배터리를 판매용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원칙적으로는 기내에 반입을 해야 하고요. 만약 이미 뜯은 사용하던 보조 배터리라면요. 이 개별 보조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나 이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때 리튬 메탈 배터리 또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 또 리튬 이온 배터리 전력량은 100와트시 이하여야만 합니다. 몇 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어요? 개인당 휴대에 가능한 보조 배터리는 5개고요. 이 6개부터는 항공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전력량이 100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개인당 2개까지 허용합니다. 이 보조 배터리의 안전성은 또 UN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뭐 상당히 세밀한 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1월 중 대한항공 여객기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던 33살 김모 씨에게 사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2개는 방전될 때까지 사용했고 이 보조 배터리 1개는 이 머리 위 선반 오버헤드빈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왜 규정은 있는데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뭐랍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봤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요. 이 단자를 테이프로 감쌌는지 또 리튬 메탈 함량은 얼마인지 또 UN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를 공항에서 출국 전에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라면서 이 승객이나 업계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성을 감안하면 승객 스스로 보조 배터리를 절연 봉투에 넣는 등 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사문화된 규정은 제가 보기엔 바꿔야 되는데 실천 가능한 규정으로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충격파 키워드의 뉴스는 미국 스타트업이죠. 딥시크. 그렇죠? 네, 중국 스타트업인데요. 아, 중국. 예. 네,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는요. 95년생 딥시크 개발자라는 제목으로 이 러프리의 이력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해당 글들을 보면요. 이 95년생 여성인 러프리가 베이징 사범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베이징대에서 컴퓨터 언어학 석사 과정 중 2019년 세계 3대 자연어 처리 학회인 전산 언어학회에 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2편을 포함해 총 8편의 논문을 등재하며 중국의 AI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95년생이면 올해 30살인데 2019년부터 주목받았으면 24살부터 주목받았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그 딥시크 회사에는 언제 입사했대요? 네, 2022년에 이 딥시크 개발사에 입사를 했고요. 딥시크 V2 개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AI 천재 소녀로 불리며 이 샤오미 창업자 겸 CEO인 레이쥔으로부터 지난달 연봉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억 9천만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아직 러프리는 자신의 거취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20억. 네. 파격적이네요. 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다양합니다. 이 대우가 넘사벽이니 이 미국, 중국 천재들은 공대를 가고 우리는 의대를 간다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넘사벽이 무슨 뜻이죠? 예, 여기서 넘사벽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라는 뜻으로 이 너무 우월해서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 러프리, 그죠? 네. 근데 이 한 사람이 딥시크를 다 만든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 개발에는 러프리 외에도 이 젊은 개발자와 연구진이 참여했다고 해요. 지난달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중국 CCTV 산하 영어방송 CGTN 등에 따르면요. 이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 딥시크 V3를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비롯한 중국인 연구자 엔지니어 150명과 데이터 자동화 연구팀 31명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합쳐봤자 181명밖에 안 되네요. 맞아요. 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엔서는요. 이 딥시크의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연구원만 1,200명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적은 비용을 쓰고 뛰어난 성능을 만드는 중국 스타트업. 참 무섭네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설 연휴가 길어서 뜬 인물, 진 인물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어렵죠.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로는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그 30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지도부와 함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뼈 있는 한마디를 했죠. 당에서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니 우리 당 식구인데 이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넓게 포용해야 된다. 일견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그동안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생각하면 경고성의 행간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도 이 대표가 0.7% 차이로 졌는데 우리가 좀 더 포용했더라면 그 정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번에도 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 질 거다. 라는 경고의 의미가 녹아있다고 보여져서 상당히 음미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할 걸 뻔히 알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포용 쪽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 보입니다.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의 좀 횡보도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언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좀 고언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막 간다 이런 식의 또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만나기 전에 김경수 전 지사도 이미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놓은 바 있고, 그러니까 다 의도된 정치적 행보 아닌가요? 근데 뭐 의도는 했겠지만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제 포용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의 국회의원들은 사실 일종의 대리전 성격으로 할 말을 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긴 또 그긴 그렇더라고요. 장유미 변호사는 어떤 인물? 저는 이재명 대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뭐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그 연장선상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흥묘백묘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중도 확장 노선을 좀 가겠다고 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강론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스케줄이 진짜 숨가쁘게 돌아갈 상황을 대비는 해야 되고, 양당 공이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주자로 굳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조선일보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재명 색깔을 빼는 이재명 뭐 이런 표현도 나왔던데, 하나의 본인의 뭐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소득도 내려놓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위원장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다라는 것이고, 추경도 진짜 이거는 뭐 쟁점, 정파 이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쨌든 우리가 속도내서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식에 있어서 방식론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하겠다는 그 큰 틀에는 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 를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른, 그렇죠. 사실상의 첫 신호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저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제2요구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근 2달이 됐는데 원내 지도부로서는 아무런 성과를 못 올린 셈입니다. 사실 2달이 되도록 특검을 못할 거라고는 민주당 지지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은 1차 특검법 때 최초에 발의했던 것처럼 제3자 특검 안으로 그대로 갔으면 훨씬 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이 쉬웠을 텐데, 그 기회를 한번 실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결된 다음에 2차 특검 법안을 내고 뒤늦게 부랴부랴 수정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최상목 권한대행도 제2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원내 전략을 계속 가져갔을 때 중도층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올 법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입지가 앞으로 그다지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보고요. 장유미 변호사 진인물. 예, 저도 이 연장선상에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국면이지만 해석은 저는 이제 송 변호사님이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합의 말씀을 주시는데 국민의힘이 합의할 의지가 전 있는지 정말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정말 계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한 걸음에 좀 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최소한 입법 발의는 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3자 이 추천으로 해야지 왜 야당이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겠다. 제3자가 추천하고 비토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다 줄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도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됐다. 지금 장관 대행이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느닷없이 합의되지 않았다. 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됐어도 특검이 출범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BBK 특검도 그랬었고, 또 뭐 조폐공사 파업 유도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으로만 기소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일각에서는 군 형법으로도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 이거보다 더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오늘도 한국일보 사설에서 꼬집었더라고요. 이런 좀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로 정쟁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사설 제목을 냈던데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뭐 두 분 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특별검사도 검사잖아요. 검사는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이미 기소가 다 됐는데 특별검사가 왜 필요해? 라는 말이 상식적으로는 너무 나올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는 수사와 관련된 수사가 막 진행될 때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제 구속 기소가 되니까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이런 논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죄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란 죄 맞습니다. 말고는 기소할 수가 없죠. 기소할 수 없는데 지금 뭐 검찰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아마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면 그때는 직권남용도 기소 추가 기소할 수 있다. 추가 기소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 인력 그리고 수사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 아마 공판 과정에서도 현재 심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는데 이걸 경찰로 다시 재이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논란을 아주 일시에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 없이 가름을 탈 수 있는 것도 특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군 형법 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군 반란죄로 이거는 내란 수괴보다도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특검을 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불효하다. 이 논리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에 관해서요. 박찬대 원내대표를 오늘 진인물로 뽑고 시작을 한 이유가 결국에는 민주당이 실기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상황, 한 달 전 상황이었으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던 수단이 어떻게 보면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하는 건 본래 어떨 때 필요한 겁니까? 정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거나 수사를 불공정하게 할 것 같거나 아니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거의 다 지금 구속 기소가 됐어요. 아마 남아있는 그 선상에 있는 인물이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정도가 어느 정도로 과연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특검이 출범을 한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통합적인 공소 유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재판부도 지금 나머지 인물들이 기소되어 있는 중앙지법 형사 25부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검찰이 민간인들은 통합적으로 공소 유지를 할 거고 군인들의 경우는 이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군사법원에 있는 피고인들을 민간법원, 중앙지방법원으로 가져오는 것 정도 말고는 특검이 그렇게 큰 역할이 없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죠. 정규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해서 법정형보다 가볍게 구형하기가 쉬울까요? 그런 점에서 특검의 효과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의 그 효용이 굉장히 의문시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두 번의 타이밍을 다 놓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왜 그 25만 원도 이재명 대표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특검에 대해서도 좀 진작에 약간 포기했으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계엄은 내란으로 인식하는 게 일단 민주당의 인식이기도 하고 여기에 국무위원 상당수도 이미 입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공정한 수사 지금 국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엄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럴 때 특검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면에서 특검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있지만 더 연루돼 있는 검찰 내부의 의혹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야 이거 개헌하자마자 경찰, 검찰, 공수처 그냥 정광석과 같이 수사해서 정광석과 같이 구속하고 금방금방 기소하네. 보통 이런 인식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국무위원들 회의록조차 없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무부 그 고위직은 그때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회의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답보 상태거든요. 그건 검찰에 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거를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부분은 특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어떤 그 우려 이런 게 커지면서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뭐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지적의 연장선상을 보면 뭐 그 당시 국무위원 모두를 반드시 내란 뭐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되는 거냐 그런 인식이 또 한편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뭐 어차피 결국은 민주당도 물러섰잖아요.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그런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계속 고집하며 시간을 보낸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아주 큰 요인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맞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실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건데요. 자,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했던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 주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무려 48%였고 국민의힘이 24%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포기하고 아니죠. 제3자 추천으로 되돌아가고 본래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포기했으면요. 사실 그 시점에 여야 합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 특검이 필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약 4주 전에는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저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좋고 민주당에 힘이 받쳐줄 때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힘을 자제하면서 합의를 유도했으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됐었던 타이밍이요. 2016년 11월에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이에요. 그때도 새누리당에서 유의미한 의원 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여야 합의로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전례를 참고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세심하게 원내 전략을 가져갔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야당 입장에서 야당이 해야 될 전국 운영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께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의 실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엔 또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 뭐 이주호 탄핵, 따박따박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최상목 지금 탄핵 못하죠. 25만 원 물러섰죠. 특검법도 결국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물러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 될 것을 왜 진작 결단하지 못해서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샀느냐라는 말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총 같은 걸 할 때도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이게 민주당 쏠림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계엄 직후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이제 민주당이 쏠렸던 건데 그러니까 의견도 이때 이 뜻을 그러면 이 지지율이나 어떤 반향의 뜻을 받드는 게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는 것 같고 다만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 한 번도 저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특검을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글자도 내지 않고 비토만 넣으면서 바꿔오면 그때마다 표지갈이 한 거에 불과하다. 이거는 뭐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진정성은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논의 과정이 지난해진 게 민주당의 능력치다라는 그런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무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2차 특검법안 때는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특검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 점은 하나 팩트체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요. 국민의힘이 언제 진정성 있게 특검을 찬성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특검을 하려면은 국민의힘 전체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했던 18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했던 12명, 기권했던 11명, 그런 23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동의와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의회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특검법안 1차, 2차 다 제2요구돼서 되돌아오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정치가 실종되어 있거든요. 정치의 복원이라는 일관된 키워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안철수 의원마저도 이제 찬성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제2요구권이 발의가 됐으면 재의결을 시도합니까? 근데 그것도 그다음에 일정 잡기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마냥 잡아서 해봤자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럼 그다음 어떡합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조차 국민의힘이 또 뭐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아니 이건 자기들이 낸 아닌데 뭘 그렇게 부결합니까? 그렇게는 못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안으로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가당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이제 뭐 국민의힘이 낸 안으로 뭐 전격적으로 물러서서 그렇게 특검이 출범하면 그 특검은 이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통합적인 공소 유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공소 유지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추가 수사 이렇게 되겠죠. 일부 추가 인원들이 조금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군 장성급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사령관급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군에 대해서 일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또 국무위원 대상으로 조금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앞서 제가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맞아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민주당이 어차피 그럴 거면 뭐 재의결 시도하고 시간 끄느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2달의 교훈은 저도 일관된 키워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권력의 자제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힘이 있고 지지율을 받아서 순풍이 분다고 생각할 때 적절하게 권력을 자제해야 그 힘이 더욱 커진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지난 2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부터 사실 저희 방송뿐 아니라 일요일자 방송에서도 아니 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확 받으면 안 돼요 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될 걸. 또 국민적 비판만 좀 자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시 31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집회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으로 차량 전면 통제 중이고요. 종로 일대는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 교보빌딩 앞과 또 숭례문 쪽으로는 동화면세점 앞에 대규모 집회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 홍제문 터널 1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홍제 램프부터 여파 받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 지나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수서 지나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또 서부간선로 성산 쪽으로는 광명교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말치곤 한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속도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신월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입니다. 송 변호사. 예, 금주의 한마디도 저희가 전반부에서 나눴던 대화들과 이어지는데요. 박용진 전 의원이 이번 주 목요일에 본인의 SNS에 올린 글 중에 한 문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진 전 의원이 PC주의, 선민의식, 잘난 척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비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을 지금 박용진 전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아주 통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어떤 건설적인 비판들이 많이 좀 수용이 되고 정말로 포용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포인트일 텐데 예. 서두에 제가 대리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김준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일 친문 계열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 것이다 라는 것부터 내놓고 정직하게 시작해라.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건설적 비판의 목소리가 잘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는 물음표가 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음표예요? 갈등으로 치달아요? 어떻게 돼요? 보통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주자들이 혼란 속에 난립하고 있고 민주당은 좀 귀결되는 분위기인데 1등 주자를 때리는 공세를 취하는 부분은 후발 주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도식인 측면이 있어서 그게 민주당에선 지금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주자가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언젠가는 겪을 경선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내 분위기나 이런 게 정말 갈등, 분열 이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그걸 너무나 이재명 대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원래 당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그걸 잘 염두에 두는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의 발언, 태도, 사법부를 사실상 공격하는 이런 행태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복종인 것 같아요. 그 결론에 대해서 평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복종하고 더 나쁜 건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 닿는데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데 거의 거리낌이 없어서 놀랍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법재판소뿐 아니라 문영배 재판관, 이재명 친분설, 어떤 재판관은 형제 자매가 어떻다는 등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이후로 정말 우리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법의 신뢰를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평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어떤 법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법원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비방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인의 SNS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데이비드 쿠트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2살이니까 보통 심판들 정년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심판이에요. 작년 11월에 SNS를 통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NS에 하나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잉글랜드 명문 구단인 리버풀 있지 않습니까? 리버풀을 콕 집어서 비난하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즉각 직권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쿠트 심판에 대해서 경기 배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결국 이 데이비드 쿠트 주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출됐거든요. 제가 문영배 재판관이 그만둬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관들과는 달리 문영배 재판관은 다 본인의 과거 SNS예요. 즉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의 결과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과 SNS 상에서도 상당한 교분을 드러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좀 더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객관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렇지가 못했죠. 그런 점을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교분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게 2011년도에 SNS상에서 문파님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눈 거예요. 이게 15년 전 이를테면 SNS 메시지 그리고 10년을 훨씬 넘어서 본인 블로그에 게시했던 글 헌재에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건 사법부가 입장 내는 거 상당히 자제하는데 입장을 냈죠. 공보관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라는 취지입니다.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다수 있었습니다. 8명이 그런데 보수 진보 다 섞여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냈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우려 있을 수 있죠. 뭐 진보 진영에서도 저 판사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낸 게 헌법재판관은 정치인 그리고 파면, 징계 절차 이런 부분을 대단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등등. 그래서 3대 3대 3으로 대통령이 3, 여야 이렇게 구조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6명 찬성으로 그렇습니다. 한다. 국민의힘이 이런 메시지를 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광경을 역사적으로 목도했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이 공격당했습니다. 사실상 테러당했어요. 그 이후에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법원을 흔들어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이 속일성깔 거둘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른바 탄핵에 불복하는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피 신청하고 뭐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뻔히 알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탄핵 심판에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민심을 자극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리면 거기에 불복할 방법도 없죠. 그러나 불복은 안 해도 아무튼 정치적으로 싸운다.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모든 정치 행위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당의 현직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직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 있고, 그리고 사법의 신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평해야 된다고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늘 저희 방송에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하고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진행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문영배 권한대행의 SNS는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선이 있고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떻게든 그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입장이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법부의 그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법관의 SNS가 왜 문제가 되냐. 2012년 5월에 이미 법원행정처 그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오해받지 않게끔 SNS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자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법관들과는 달리 아주 이례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평소에도 많이 했던 문영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별 문제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우리 법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더 SNS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정치적인 지향, 뭐 사상 이런 것들을 공개할수록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고위직 또 국회가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탄핵 심판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짚고 넘어간다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문영배 재판관이 무슨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혹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어서 인용되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헌재 차원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워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 어떤 워딩이죠, 그게? 예를 들자면 뭐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 스스로가 직접 나 앞으로 이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SNS 전혀 안 하겠다.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다 문 닫겠다. 라고 한다든가요. 또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은 재판관들의 평의에 의해서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8명 중에 1명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헌법재판관들의 총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천명을 하든가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럼 뭐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막연하게 헌재가
사법부의 권한 침해 우려를 표한다라고만 하는 것은 이것이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서요. 저는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헌재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유엔군과 관련해서도 폄훼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글 전체를 원문을 다 읽어봐라. 뭐. 왜냐하면 저도 이 계엄 국면에서 뭐 건너 아는 판사님들이나 SNS에 어떤 글을 올린다라고 해서 뭐 공유를 받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분들 이제 SNS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판사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보장받은 본인의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게시 글 때문에 너는 재판을 잘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받는다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도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어차피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종의 무슨 내란 상태와 같은 내전 상태와 같은 그런 대중적 충돌이 제발 없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권이 좀 앞장서서 우리 그러지 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누구보다 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메시지를 신년 들어서도 어떻게 내고 있냐.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국정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됐어요. 대통령실이 지금 국정운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서 정진석 비서실장 견의수명하라. 견의수명이 무슨 뜻입니까? 위기를 보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위기를 자초했는데 뭘 위기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40여 명 넘게 그 구치소 앞으로 가서 절을 올리고 물론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하는 게 인간적인 어떤 예의 차원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을 감싸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미래에는 저는 저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실은 열심히 일해야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해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그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때 국정상황실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제때 보고도 안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견의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공직자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해라. 라는 차원에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은 이제 금주에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쭉 이어지고 뭐 양측이 요구하는 증인들 심지어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증인들도 다 채택을 좀 했고 추가로 또 더 증인 채택이 될 게 더 있나요? 거의 그러면 이게 두 축은 사실 부정선거가 있고 이 부정선거는 사실상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증인들 부르는 거고 그럼 그 당시에 실질적인 어떤 명령이 하달됐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부르기 때문에 크게 더 신청할 없죠. 증인들은 없어 더 보입니다. 이상 별로 없을 것 같죠? 그거는 이제 헌재가 앞으로 증거 채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제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에서도 추가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진행되면서 그렇죠. 경과를 봐가면서 추가로 채택할 증인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짚자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증인 신문을 3명, 4명씩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내실 있게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될 건가? 즉 하루에 3명, 4명 하는 것이 막상 실상 해보니까 신문 양이 워낙에 많아서 버겁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건 해봐야 알겠죠, 일단은. 예를 들면은 7차 변론기일이 2월 11일인데요. 이날 나오는 증인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벼운 증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선관위도 그 당시에 군이 출동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증인일 텐데 그러면 이걸 오전 10시부터 시작해도 이 중요한 인물들을 하루에 4명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변호사로서 들긴 하거든요. 조금 추이를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게 속속 후속 보도로 나오는 게 아마도 이건 뭐 경찰 발이겠죠. 그 이상민 장관이나 한독수 전 총리 등등이 경찰에 와서 진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른바 국무회의 그 계엄 당일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뭐 그걸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재구성한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그 일련의 그 국무위원들의 반응에 대한 기사라든지 그다음 뭐 각종 그 참모총장 등등의 군 장성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펼친 논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혹시 또 뒤집는 그런 일도 벌어질까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면서 여러 이제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수사기관에서 나왔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했는데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라는 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녹취도 있을 수 있고 뭐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진술이 또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거기에 관여된 여러 명의 진술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돌출적인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선 좀 뭐랄까요. 만반의 준비가 우리가 이미 좀 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못 변론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대단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의 일각들은 슬슬 또 언론에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변호사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어제 재판부 배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빨라야 다음 주부터 변호인들이 증거 기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해집니다. 여태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은 대표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육성도 확보가 됐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12월에 일찌감치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비춰보면은 어디까지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흡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주장을 개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 점에는 동감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수사 받을 때 한 얘기와 탄핵 심판정에서 한 얘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특전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도 바꾸나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의 위험이 또 있기도 하고요. 본인들은 사실상 자백을 했고 이 진술이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술이 흔들리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한다. 대단히 양형이 김용현 전 장관만 바꾼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저도 이상민 전 장관도 본인이 법원 출신,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 법리적으로 뭐가 본인에게 제일 유불리한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을 바꾼다거나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단독 보도들도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나한테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 간다.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거라고 보여요? 예. 일단 5일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증인 중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본인의 형사사건 공판 준비길래 원래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데 굳이 군복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변호인이 그날 밝힌 그 입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 군인이 현장에서 계엄의 위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까 무죄다. 이걸로 요약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진우 사령관은 그런 입장을 헌재 대심 판정에서도 일관되게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한다면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들 예를 들면 뭐 4명이서 1명씩 붙잡고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근데 또 김용현 전 장관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죠. 그 바꾼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재판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그런 걸 기대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그런데 본인이 수사받을 때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할까요? 본인은 헌재의 심판 대상은 아니니까요. 본인은 본인의 형사재판에만 방어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금주에 진행될 탄핵 심판 또 눈여겨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성룡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장유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희가 부르는 애모 들으시겠습니다. 저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